지금 정치권 이슈를 알아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의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강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고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께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된 후보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히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의원이 출마한 상태. 정청래 의원은 후보 등록 후 유튜브를 통해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온라인 국민보고대회를 열었고 박찬대 의원은 후보 등록 기자회견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이슈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새벽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굉장히 짧게 밝혔습니다. 특검 측의 진술 번복 회유 등의 주장이 결정타였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한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요, 물론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도 구속의 사유로서 중요하지만 가장 크게 전제가 되는 건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 여부입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 사유가 있다고 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인데요. 특히 특검은 지금까지 내란 특검이 출범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그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범죄 소명에 대해서 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라는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범죄를 소명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었고 그리고 관련된 증거도 많이 확보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졌고 그 이후에 증거인멸의 우려, 그러니까 이제 특검 측이 이야기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증인들을 회유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의혹들, 우려들이 재판부로 하여금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설득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4개월 만에 재구속 입장을 듣습니다. 각본대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시 감옥에 가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바로 그 다음 날 3특검이 발의가 됐죠.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정권을 잡자마자 정치 보복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공개한 건 다름없었고 이번에 구속이 바로 그 본격적인 신호탄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세진 부장판사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남세진 부장판사가 영장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장판사의 공정성에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영장 기각한 사례 중에 뭐가 있냐면 대진여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진여 학생들이 법원에 건물 난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4명에 대해서 전부 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백두칭송위원회를 만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똑같은 난입 사건입니다. 서부지법 난입 사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영장이 인용이 됐었죠. 자, 이렇게 사법부가 기울어진 듯한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인용한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 아니겠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진술 번복 회유다 이런 말을 좀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야당 시절에 유동규 씨하고 이화영 씨에게 측근 변호사를 보내서 사법부에서 어떻게 진술하는가 재판에 가서 이화영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채택에 반대하는 의견 내기도 하고 그냥 법정을 나가보려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 면회로 와가지고 진술 내용을
쭉 청취하고 돌아갔다. 그래서 본인은 가짜 변호사를 보내서 감방에 있는 나를 감시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당 시절에 더 적극적으로 위증 교사도 했었고 변호인을 보내가지고 진술을 번복한다거나 진술 내용을 파악한다거나 했었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똑같은 사유를 해서 영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조금만 반박을 드리자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지금 현재 재판도 받고 있고 또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뭐 같이 연결해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행한 행위로 인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할 때는요. 이 증거는 물적 증거를 훼손하는 우려도 있겠지만 인적 증거, 그러니까 사람들과 말을 맞추거나 또는 어떤 증언들을 회유하거나 번복하도록 바꾸는 것, 이런 것도 증거인멸의 우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검이 잘 설명을 했고 재판부가 이 부분을 납득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증거인멸 판단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증거인멸 기준이 빡빡해야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넓게 하고 이렇게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면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위배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동일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근데 기준은 법원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조차가 없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수괴 혐의이고요. 관련돼서 추가 혐의까지 있어서 지금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아마 최장 20일 동안 특검이 수사를 하고 이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한해서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뭐 설명하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 적용되는 법은 따로 있다. 그 말씀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또 하나는 이제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외환죄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적신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그 부분도 수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시작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당연히 수사 중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5가지 혐의 중에는 외환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구속된 상황이고 이 구속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동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외환 수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 속에서 분명히 외환죄에 관련된 부분들은 한 축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외환 혐의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건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출발하는 것인데요. 특히 형법 99조상의 일반 이적죄에도 해당할 수 있고 그리고 군 형법상에도 불법 전투 개시죄에도 해당된다라는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관련해서 외환죄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지금 소환하거나 또는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저는요, 북한이 지금 북한에 드론을 보낸 거 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어떤 도발을 유인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2020년 12월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서울 상공으로 드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북한이 대한민국에 도발을 유도한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없겠죠. 그리고 북한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VIP죠. VIP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랬다 한들 북한에서 김정은이 남쪽으로 보낸 드론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면 북한 김정은은 박수 치며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각각 어떤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작전을 수행했는데 그 작전 임무가 완수됐다면 그건 좋아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외환죄는요 판례가 없습니다. 워낙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판례조차 없는데요. 이 외환죄가 적용되려면은 외국과 통모하여라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근데 외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 북한은 지금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리고 적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상들끼리 만나서 평화협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 정상으로서 예우를 해주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특수한 이중적 지위에 있다 말씀드리고요. 통모라고 하는 것은 그럼 김정은과 사전에 이것을 모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론을 보낼 테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우리한테 공격을 해라라는 이런 통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입증이 가능합니까? 통모 입증도 굉장히 어렵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이제 북한에서 내려보낸 드론이 서울 상공을 1시간 동안 배회하고 정보를 수집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에게 우리가 어떤 신호를 줘야 됩니까? 우리가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도 드론을 평양 상공에 보내서 너네가 우리한테 100만큼 위협을 하면 우리는 150만큼 위협할 수 있다고 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북한의 재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군사 안보적 판단입니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북한에 어떤 도발을 유도한 거다라고 몰아가기에는 굉장히 법적으로는 적용되기 어려운 그런 사안인 걸로 보입니다. 네, 앞서서 지금 VIP가 박수치며 좋아했다 부분에서 아마 이제 말씀하시다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녹취록이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면서 반론 있으십니까? 일단 네. 이적죄가요, 형법상이 여러 단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왜곡이라는 개념이나 통모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법적인 평가에 있어서 또는 해석에 있어서 또 나름대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특검도 관련된 법리 해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 99조의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법적인 논란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에는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라고 한다면 일반 이적죄에 해당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군형법 18조에 의하면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습니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투를 개시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관련해서 아마 특검이 지금 현재 수사되는 그 수사 상황과 그리고 적용 법리들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적용 법조를 정할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법조에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은 뭐 특검의 법률 해석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3대 특검이 수사를 내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특검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TF를 좀 발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특검 수사 대응에 대한 TF, 특히 내란 특검에 앞서서 독재방지특별법 추진,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독재방지특별법은 이런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속행하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 진행하고 있는데 이 진행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지금 중재에 있는 재판을 같이 공정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판단을 받도록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불법 대북 송금, 대북 제재를 위반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을 제한한다. 지금 민주당에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정당으로서 내란을 이제 혐의한 사람이 확정에 대해서 처벌받게 되면은 그 사람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을 중지한다라는 법안을 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은 마찬가지죠. 대북 송금 유엔에서 제재하고 있고 전 세계가 똑같이 결의해서 제재하고 있는데 그걸 위반한 사람이 배출된 정당에 대해서 똑같이 국고 보조금을 중단한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현재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특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각각 3축으로 나눠서 역할 분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서 체포영장, 소환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이 그걸 빌미로 해서 내란 정당을 청산한다라고 프레임을 씌우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현금 나눠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론들이 만약에 농후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 지금 정치보복 안 하겠다고 했더니 정치보복 너무 노골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용도로 선심 쓰기용 입막음용 현금을 나눠준 거 아니냐. 이렇게 특검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 시나리오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글쎄요, 뭐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현금을 풀었다라는 말에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선거가 다음 달도 아니고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민생 경제가 참담할 지경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점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은 이번 달 21일부터 지급이 될 예정이고 관련해서는 분명히 내수 진작과 소비 진작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생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마중물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부로서의 역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뭐 독재방지특별법이라고 명명된 국민의힘이 뭐 발의를 하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독재방지다라는 말 자체에
동의해 주실 국민들이 얼마나 되실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일들은 사실 정치적으로 크게 명분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 것은 각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해석한 것의 결과인 것이지 사실 이것이 독재다라고 말씀을 바로 연결짓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특검 수사 대응에 관련된 TF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취지의 지금 뭐 의총도 하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민들 보시기에는 뭐 내란 특검이나 뭐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연관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오히려 불러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런 TF를 마련하는 방향, 이런 방향보다는 오히려 국민께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연루돼 있거나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협조해서 아닌 건 의혹이 아니다라고 털어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도리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론조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된 여론조사였는데 2주 만에 3%포인트 상승하면서 65%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직후 지지율과 비교하면 12%포인트가 오르면서 전반적인 추세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먼저 민주당에서는 상승세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온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나름대로 정말 정부가 치열하게 국정을 운영해 오고 있는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일단 이재명 정부가 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와 또 숙제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일단 민생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이 소비 쿠폰 지급으로 인해서 얼마나 나아질지에 대해서도 또 계속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또 미국과의 관세 협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굵직하고 어려운 현안들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런 성원들을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서 허니문 기간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차이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근데 사실 이거를 비교를 하면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제 60% 넘는 거는 높은 수치를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정권이 창출하면 헌임 기간이 있죠. 그래서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은 낮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80% 지지율 나왔었습니다. 정권 초기에 한 달 만에 그때 갤럽이었었는데요. 근데 지금 60%좀 넘게 나옵니다. 자 이러면 처음에는 이제 정권 창출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러시 앤 프라이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국민들의 감정이 고조되는 효과를 러시 앤 이제 프라이드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어떻습니까? 현금까지 나눠주고 있습니다. 러시 앤 캐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러시 앤 프라이드와 캐시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를 조금 넘는 지지율을 보인다는 건 오히려 정상적인 지지율, 훨씬 더 높아야 되는 지지율인데 또 좀 더 낮게 나온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60%라는 게 낮은 건 아니지만은 평상시와 비교하면 낮다. 현금까지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낮다는 것은 뭐냐? 바로 관세 협상 실패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미국과 경제 의존이 어떻습니까? 자동차 수출, 자동차 부품 수출, 반도체 수출, 2차 밴드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많은 일자리 그리고 기업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관세가 25%가 예정되어 있죠. 이게 50%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공장을 문을 닫게 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 25만 원, 15만 원 나눠준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반영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지 않은 지지율이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네, 경제에 대한 불안감 좀 있다. 글쎄요, 뭐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아직까지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실 수 있고요. 당연히 이 새 정부에 대해서 그만큼 거는 기대도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서서는 단순 수치에 대한 비교를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런 수치보다는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진영이 변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역시나 상승세에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65%라고 생각한다면 단수 수치로서도 상당히 높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히 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했었거든요. 그때 사실 허심탄회하게 기자들과 여러 가지 질문과 또 문답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또 국민들께 많은 신뢰를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소통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많은 울림이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과제들이 또 산적해 있기 때문에 더욱 낮은 자세로 또 국민들께 다가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지율 수치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당 지지도도 함께 볼게요. 이 민주당 지지율은 45%, 국민의힘은 19%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20%의 선이 좀 무너진 것이 가슴 아플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당 대표를 뽑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나온 얘기가 특정 계파 얘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계파도 있는 거고요. 또 친윤 계파도 아직 있는 게 아니냐. 구주류 얘기도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파 간의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았고 서로 단일 대우를 갖춰야겠다. 말만 하고 있지 아직 단일 대우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혁신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었다가 그걸 번복하면서 또 다시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하니 당대표, 당권 주자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과연 당 지도부가 어떤 질서를 만들어줄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응답률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러면서 지지율 낮아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을 지금 보여주는 단어는 무책임이다라는 단어로 좀 요약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해서 뭐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뭐 여당을 향해서 뭐 협치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는 행보들은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당으로서의 너무 무책임한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모습으로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의 사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사실상 당시의 혁신위원장이 될 때도 정권이 부여되지 않는 혁신위원장이라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혁신위원장 자리를 받았는데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이것 또한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야당으로서 당연히 여당을 견제할 건 또 견제하고 또 정부에 대해서도 감시할 역할을 건강하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야당이 사실상 굉장히 무책임하게 이 부분에 대한 책임들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자들마저도 지금 조금씩 등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진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당내 상황을 좀 여쭤보면 결과적으로 혁신위가 한 달밖에 시간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달 31일까지죠. 그런데 이제 벌써 그 중간에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했다 보니까 과연 윤희수 혁신위원장이 어떤 혁신을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윤희수 위원장이 내일 카드는요. 인적 쇄신 포함해서 여론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지금 의석수는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107석으로 지금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여론은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또 어떻게 단일 대우를 가꾸면서 스피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은 충분히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희수 혁신위원장이 우리가 여론을 바꾸기 위한 카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그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 인적 쇄신인데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내므로써 인적 쇄신을 할 것이나 아니면 역할을 재분배, 재리모델링함으로써 우리 당을 새롭게 체제를 바꿀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 안철수 이제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누구를 내쫓아서 혁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불똥이 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의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단일 대우를 갖추어서 선명한 야당으로서 싸워야 하는데 본인의 어떤 그 자리가 위협받는다든가 본인이 어떤 목소리를 냈을 경우에 어떻게 신분이 왔다 갔다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본인이 전부 다도 움직이지 않겠죠. 당의 동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전부 다들 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강점을 뽑아서 할 수 있는 곳에 집어넣어서 최적화된 그렇게 해서 전체 효율을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마 윤희수 위원장도 그런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뼈대를 남겨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방법의 혁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상대당 얘기지만 네. 국민의힘의 혁신이 뭐 대변인님 말씀에도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요. 과연 혁신위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나에 좀 의문이 듭니다. 당장 뭐 8월 정도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한다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혁신위가 그렇다면 혁신위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인적 청산이라든지 관련된 혁신들을 포함한 안들을 마련하기에도 저는 빠듯한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안을 특히나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뭐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안이 마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전당대회
전에 실천할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좀 회의적이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윤희숙 위원장의 이 혁신위원회 자체가 사실상 전당대회를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실상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 전권도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혁신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느 정도 여유도 줘야 될 텐데 지금 사실상 시기적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너무 촉박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좀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혁신위에게는 솔직히 큰 기대가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가 당대표 되느냐에 따라서 혁신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당대표가 중요하죠. 당대표를 누구를 뽑느냐. 지금 혁신위에서 저렇게 실컷 고생해가지고 혁신안을 냈는데 저걸 받아들이지 않고 다 뒤집을 버린 그런 사람이 당대표에 된다면 또 분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당원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혁신안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혁신안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내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대표하면 민주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뭐 앞서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지도 많은 또 당원, 국회의원 많은 당의 또 당대표 되는 느낌은 또 다를 텐데 보니까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의원의 경쟁이에요. 근데 보니까 당심 다르고 민심 다르다라는 해석도 좀 있고 정청래 의원은 전투력을 좀 강조하고 박찬대 의원은 검증됐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고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지금 좀 알기가 어려운 정도로 사실 좀 치열한 접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2파전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 두 분 모두 다 공익 개혁과 관련해서는 또 선명한 본인들의 색깔이 있으신 분들이고 특히 또 이재명 당시 대표 시절에도 함께 성과를 내고 또 함께 일을 해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도 두 분 모두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또 그 두 분들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누가 더 선명하게 개혁성이 있느냐, 뭐 개혁 동력이 있느냐 이런 경쟁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개인기,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의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표가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만큼 개혁에 대해서 특히 이제 3대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개혁의 골든타임에 있는데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춰서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과 그리고 관련된 국민 여론들이 과연 그 두 분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금 더 민심이 모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전투력과 검증된 리더십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정청래, 박찬래 이 두 분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누가 있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의원 뒤에는 김어준이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 뒤에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김어준과 이재명의 싸움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김어준 씨가 공연한 이제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콘서트에 정청래 이제 의원이 참석했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참석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했습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가가 사범이고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어쨌든 대통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청래 의원도 나는 대통령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나도 꿈을 꿔보겠다라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본인은 과거에 미 대사관 주한 미 대사관 관저에 들어가서 강제 점거하거나 방화 미수 혐의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이제 정청래 의원도 내가 직접 이번 다음에 대권에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렇다면 지금 당 대표로 해서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내 사람을 많이 심어놔야지 내가 나중에 개파를 만들고 내 조직을 통해서 나도 한번 도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다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개헌을 해서 한 번 더 대통령을 더하는 연임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요, 재판이 중지된 상태이지 공소가 취소돼 가지고 재판이 완전히 무효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물려줄 사람은 지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인자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씨와 이재명 이 대통령 이 두 분이 뒤에서 어떻게 영향을 발휘해서 결국 승자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 부분이 지금 주목됩니다. 반론까지 듣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일단 대부분 동의할 수가 없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김어준 씨와 이재명 대통령이 뒤에 있다라는 말씀은 뭐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국정 운영에 매진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당의 어떤 업무라든지 특히 당대표 선출이나 이런 부분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집권 여당에서 당대표를 뽑는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의 행사인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당원들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당원들이 두 의원 중에서 어떤 분이 더 이 개혁의 동력을 더 이끌어내고 그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의원인지 어떤 분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선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구성도 이제 뭐 청문회도 진행되고 있으면서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문제가 있다라고 정해놓은 후보자들이 좀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제 보도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분이 지금 5년 동안 지금 보좌진을 46명인가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1년에 거의 9명 바꾼 거고요. 그러면 한 달에 0.75명씩 바꿨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자, 어느 조직이든 간에 한 달에 한 명씩 직원이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조직이 있으면 그건 건강한 조직이 아닙니다. 뭔가 비정상인 거죠.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5년 동안 바뀌었으면 그 직원들이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그 직원을 이끌고 있는 그 장이 이상한 겁니까? 당연히 장이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강선우 의원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것과 음식물 쓰레기 같이 섞어서 준 다음에 나가서 알아서 분리수거해라 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 인성을 가진 분이라면 어떻게 한 달 이상 직원들이 버틸 수가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이런 갑질 본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간다는 것은 여성가족부 가족부를 정책을 총괄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그 조직들도 아마 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오신다 그러면 강선우 의원이 의원실에서 있을 때 갑질을 많이 했었는데 직원들을 노비처럼 부렸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라고 오히려 두려워할 것 같아요. 조직 장악이 잘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진숙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죠. 이분은 논문 표절 의혹이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거의 범죄 수준이죠.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가 본업이 교육자가 아닌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논문 74% 표절률로 가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직업이 교육자입니다. 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도 논문 표절률이 74%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를 이끌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 논문을 훔쳤던 제자들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낙마 없이 빠르게 내각이 구성되면 좋겠는데 또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후보자들에 대해서 뭐 개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들은 뭐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앞서 말씀 주신 강선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또 후보자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해명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특히 뭐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뭐 가사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뭐 보좌진에게 집안일을 시킬 일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보좌진이 자주 바뀐 부분과 관련해서도 중복 계산되는 인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각각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논란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소명하고 또 해명하는 절차는 분명히 거쳐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설명하실 수 있도록 납득하실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리박스쿨 청문회까지 짧게 대답을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리박스쿨 청문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 리박스쿨 청문회가 좀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리박스쿨 원래는 이제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업적을 기리고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마치 정치적으로 뭔가 왜곡된 이제 역사 교육을 가르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프레임을 씌운 것 같습니다. 모든 정권은요, 모든 대통령은 공과 과가 다 있습니다. 공만 있는 것도 없고 과만 있는 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것처럼 저렇게 저분들을 악마화시켜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것을 교육시키고 있다라고 프레임을 씌운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청문회다. 그렇게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명히 혐의 사항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될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국회 차원에서 확인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가 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댓글과 관련된 의혹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교육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에 관련된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사나 또는 국회의 어떤 질문으로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